인류가 역사라는 문자 기록을 남긴 이래 그곳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역사 속 어이없는 죽음에 대한 일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왕 경공은 어느 날 귀신이 나오는 악몽을 꾸더니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당을 불러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무당이 직언을 하니 경공이 새로 수확한 보리를 먹지 못하고 죽을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공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지만 그해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도 살아있었고 무당을 불러 자신이 먹을 보리죽을 보여주곤 무당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리죽을 한술 때렸는데 경공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결국 햇보리를 먹어보지 못한 채 똥통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옛날 어느 날 한 독수리가 거북이를 사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거북이의 딱딱한 등껍질 때문에 도저히 거북이를 먹을 수가 없던 독수리는 등껍질을 깨트리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른 다음 땅에 있는 바위에 거북이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위가 아니었죠.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비극작가이자 대머리인 아이스킬로스의 머리였습니다. 그는 시칠리아의 젤라에서 머리에 거북이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전국시대 진나라에는 영탕이라는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가 주나라 낙양에 갔을 때 궁궐에 놓인 청동솥을 발견하곤 그것을 들어 힘을 과시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역도 선수처럼 가마솥을 들어올리는데 성공했지만 그대로 그것을 옮기려다 정강이뼈가 부러지며 넘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에서 피를 흘리며 사망했습니다. 적자였던 영탕이 이렇게 죽는 바람에 이복 동생의 서자 출신인 소양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후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시황의 증조부입니다.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동진의 황제 사마요는 총명한 황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밤낮으로 술과 여자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회를 열고는 후궁들과 술을 마셨는데요. 이때 취한 황제가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장귀인에게 너는 나이가 30이 다 됐으니 나이로 보아 이제 쓸모가 없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귀인은 매우 화가 났고 그날 밤 자신을 따르는 궁녀들을 시켜 황제의 얼굴에 이불을 씌워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 자는 태백으로 흔히 이태백이라고 불립니다. 어느 날 밤 이백은 술에 취한 채 조각배 위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 풍류를 즐기고 자연을 좋아했던 그에게 딱 어울리는 밤이었죠. 하지만 자연을 너무 사랑했는지 수면에 비친 달을 보곤 그 달빛을 잡으려고 했고 그는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서프랑크의 왕 루도비쿠스 3세는 젊은 나이에 바이킹과 싸워 격퇴하는 등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17살 때 프랑스 생드니에서 말을 타고 있었는데 한 소녀를 보고는 그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고 있던 말이 위에 사람을 태운 것을 잊은 건지 말 높이보다 조금 높은 문을 그대로 통과했고 루도비쿠스 3세는 문 상인방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산드로스는 친형의 죽음으로 황제를 계승했습니다. 황제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는 나라를 다스린 지 13개월째 됐을 때 폴로 경기 후 피로로 사망했습니다. 조사오는 중원이 분열되어 혼란했던 5대 십국 시대에 용맹하기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족 출신으로 요나라의 장수가 되었는데 요나라 태조를 도와 발해를 공격해 공훈을 쌓았고 태종 때도 계속해서 활약해 검교태보, 절도사 등 여러 관직을 거쳤습니다. 939년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집 뜰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빛나더니 그 빛이 조사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조사온은 운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헝가리의 왕 벨러 1세는 어릴 적 폴란드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 신성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은 형과 싸워 왕위에 오르는 등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형의 아들을 자기 대신 왕위에 올리기 위해 군사원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벨러 1세가 자신의 저택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앉아있던 옥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중상을 입고 반쯤 죽어 서쪽 국경으로 끌려갔고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의 왕세자 필리프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아버지와 공동왕이 되어 프랑스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공동왕이 되고 2년이 지난 1131년
그는 생강 근처에서 동료들과 말을 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부두에 쌓여있던 분뇨 더미에서 검은 돼지가 튀어나왔고 달리던 필리프의 말이 돼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말이 넘어지자 왕세자는 말머리 위로 내팽개쳐졌고 바닥에 널브러진 왕세자는 팔다리까지 골절된 채 그대로 의식을 잃고는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16세기 명나라 사람 완우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는 것을 꿈꾸던 몽상가였습니다. 그는 별에 집착했고 좀 더 별과 가까워지고 싶어 했죠. 완우는 기어코 밤하늘의 별을 향해 가기 위해 의자에 47개의 화약을 붙여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우주선에 탑승하자 하인들이 동시에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더니 화약의 연기가 걷히자 완우와 의자는 사라졌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불리는 완우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 유명한 이야기는 1900년대 이전에 기록이 없고 중국 내에서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후마윤은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 갔다가 양손에 책을 잔뜩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이슬람 예배를 알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는 이 예배를 알리는 소리인 아잔이 들려올 때면 무릎을 꿇었는데 하필 책을 들고 있어서 그랬는지 무릎을 꿇다가 그만 자신의 옷자락을 밟았고 그대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계단에 머리가 찍히며 사고 3일 후 사망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왕 앙리 2세는 자신의 딸 엘리사베트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상창 경기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보주 광장에 방문했습니다. 곧 경기가 시작했는데 경기 도중 나무로 만든 상대방의 창이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쪼개진 창 파편이 앙리 2세의 눈으로 날아왔습니다. 왕실 주치의가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왕은 눈과 뇌까지 다친 상태였고 열흘 뒤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황제 셀림 2세는 사냥과 술을 좋아하지만 일은 하기 싫어하는 한량처럼 사는 황제였습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그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키프로스를 침공하기도 했는데 주민들 사이에선 키프로스가 와인 산지였기 때문에 침공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여느 때처럼 그는 와인 한 병을 마시고 목욕을 하기 위해 목욕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술을 마셔서 그런지 젖은 타일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고 11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조선시대 선조 때 정열입 반란 사건이 발생하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후 동인이 대거 숙청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열입이 재판 없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죄를 가하는 추형을 집행해야 했는데요. 이 추형을 담당하는 추국관을 형조 좌랑이었던 김빙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빙은 평소 눈병을 가지고 있어 바람이 불 때면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 정열입에 추형이 있던 날은 바람이 계속 불고 날씨까지 추워 눈물을 아무리 닦아도 계속 흘려내렸습니다. 그는 서인이었지만 역적을 동정하여 운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아닝은 한국전쟁에 자원에 참전했습니다. 참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박이루에게 계란을 받았는데 그는 계란볶음밥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에 지속적인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등어 관제를 확실히 해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날도 새벽부터 미군 정찰기로 인해 대피령이 내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조리행위를 해서는 안 됐지만 아침을 걸은 그는 계란볶음밥에 도전했고 볶음밥을 먹던 중 미군의 폭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인류가 역사 속에 남긴 죽음의 기록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역사 속 어이없는 죽음에 대한 일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었다고 하죠. 메네스는 그 중에서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3100년경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합하고 이집트 제1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후 62년간 이집트를 통치했고 정확한 과정은 알 수 없으나 하마에게 공격당해 사망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여긴 파라오가 있다면 자신이 신이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는 말을 잘했고 자연에 대한 지식도 많았으며 세상이 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점점 종교의 설교자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신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화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멸의 존재가 되지 못했는지 용암에 불타 사망했습니다. 엘르아잘 아와라는 유다 마카베오의 동생으로 카톨릭 성경 마카베오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형과 함께 셀레우코스 제국의 박해에 대항했죠. 두 세력은 베츠가리아에서 맞붙었는데 아와라는 적의 전투 코끼리 중 월등히 큰 코끼리를 받고 그 코끼리의 무장이 굉장했기 때문에 왕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포들을 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코끼리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전투 코끼리에 달려들었으며 코끼리 배 아래로 들어가 칼로 코끼리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하지만 배를 찔러 죽은 코끼리는 그대로 쓰러졌고 코끼리 배 아래 있던 아와라는 코끼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비잔틴 황제 콘스탄스 2세는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오른 인물로 재위 기간 동안에도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는 시라쿠사에 있는 왕궁에서 목욕 중 시종에게 양동이로 맞아 암살당했습니다. 비잔틴 황제 바실리우스 1세는 농부였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886년 여름 그는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 중 사고로 그만 그의 허리띠가 사슴뿔에 걸려버렸습니다. 황제는 사슴에 매달린 채 16마일, 약 25km를 숲속으로 끌려갔고 같이 갔던 수행원이 칼로 베어 간신히 그를 구해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황제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주변을 의심하고 있었고 자신을 구한 수행원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 것으로 의심해 처형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는 열병이 심해져 사망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황제는 3차 십자군에 참가해 직접 군을 이끌었습니다. 1190년 6월 군을 이끌던 그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조언을 받아 살레프 강을 건너는 지름길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에 도착했을 때 수영을 좋아했던 황제는 강물에 몸을 식히고 싶었고 곧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위에 지쳤던 것인지 그대로 강물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선 다른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는 말을 타고 강을 건너던 중 말에서 떨어져 강에 빠졌는데 수위가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는 얕은 물이었지만 갑옷에 짓눌려 일어날 수 없었고 결국 익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모두들 위험하다고 했지만 황제가 강을 수영해서 건너려고 했고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 익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 결국 물에서 익사하고 마네요. 스코틀랜드의 왕 알렉산더 3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21살의 왕권을 장악했지만 두 아들과 딸이 먼저 죽어 후계자가 없었고 아내와도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계자를 원했고 뒤유의 욜랑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286년 3월 19일 알렉산더 3세는 욜랑드와 만나기 위해 에든버러에서 킹온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그는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폭풍우를 뚫으며 이동했습니다. 킹온에 거의 도착했을 때 왕과 수행원들은 서로를 놓쳤는데 알렉산더 3세는 다음날 해변가에서 목이 부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가파른 바위제방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바라 왕국의 국왕 카를로스 2세는 54세의 나이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쇠약했습니다. 그날 밤 왕궁 주치의가 방문해 말하기를 아마포를 브랜디에 적셔 국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도록 했습니다. 곧 카를로스 2세의 몸 전체가 감싸졌고 왕궁의 시녀가 천을 고정할 부분을 실로 꿰매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듭을 진 부분에 실 끝이 남아있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가위로 잘라냈겠지만 당시 밤이었기 때문에 양초를 가지고 있었고 마치 라이터로 실밥을 제거하듯이 시녀는 양초로 남은 실끝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2세의 온몸을 감싼 아마포는 앞에서 말했듯 포도주를 증류한 증류주인 브랜디로 적셔져 있었고 양초의 불은 순식간에 왕의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시녀는 겁에 질려 도망갔고 왕은 산채로 불타 죽었습니다. 우마르 샤이크 미르자는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분지의 아미르였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좋아해 궁궐 요새 가장자리에 비둘기장을 지어놨을 정도였는데요. 어느 날 그는 비둘기장으로 비둘기를 돌봤는데 하필 이때 비둘기집이 무너졌고 그는 비둘기집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무굴 제국 황제 후마윤이 그의 손자입니다. 프랑스 배우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문학작가이기도 한 몰리에르는
그가 남긴 작품만으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죽음은 전설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상상병 환자라는 작품을 쓰고 작중 상상병 환자인 아르강을 직접 연기했습니다. 네 번째 공연이 있던 날, 그날따라 가슴에 통증이 있었지만 고통을 숨긴 채로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연기를 진행한 결과 상상병을 연기하던 중 진짜 병으로 쓰러졌고 집으로 옮겼지만 몇 시간 후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국왕 윌리엄 3세는 햄튼코트 궁전에서 승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고 있던 말이 두더지 구멍을 밟아 넘어졌고 윌리엄 3세도 그대로 낙마해 쇄골골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헨리 윈스텔리는 영국인으로 화가이자 상인입니다. 그는 상업으로 번 돈을 5척의 배에 투자했는데 그중 2척이 플리머스 근처 한 바위에서 난파되었습니다. 그가 확인해본 결과 그곳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아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곳에 직접 등대를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영국 해군은 배와 사람을 보내 그를 지원하기로 했고 등대 건설 도중 프랑스 사략선에 끌려가는 등의 사건을 겪지만 결국 1698년 등대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인 1703년 11월 26일 영국의 역사적인 대폭풍이 들이닥치는데요. 윈스텔리는 자신이 건축한 등대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27일 수리를 위해 등대에 방문했습니다. 그날 밤 대폭풍으로 등대는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졌습니다. 아돌프 프레드릭은 스웨덴의 왕으로 20년간 통치했지만 격한 당쟁 속에 실권을 행사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1771년 2월 12일에 죽었는데 사인은 엄청난 양의 식사였습니다. 그는 랍스터, 캐비어, 청어, 샴페인,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디저트까지 잔뜩 먹고는 소화불량으로 사망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는 군인 출신의 실전을 겪은 영웅으로 정계의 입문에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1850년 그는 워싱턴 기념비에서 열린 기금 마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동안 그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체리와 생과일,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얼마 뒤 복통을 일으키며 알 수 없는 소화질병에 걸렸고 열병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해서는 체리를 더러운 물에 씻어서 그렇다는 의견과 암살이라는 등의 의견도 오갔으나 1991년 그의 유해를 검사해본 결과 중독은 아니었고 콜레라 혹은 급성 위장염으로 죽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어이없게 죽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역사 속 어이없는 죽음에 대한 일화들을 모아봤습니다. 카루스는 60세의 고령의 나이로 로마 황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도나우강 인근에서 게르만족과 싸웠으나 곧 전임 황제가 진행했던 제국 동쪽 사산조 페르시아 공격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소아시아를 지나 티그리스 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를 쓸어버릴 기세였던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고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원정은 좌절됐습니다. 그가 황제가 된 지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피에트로 아레티노는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의 작가입니다. 평범한 작가는 아니었고 음담패설을 일삼으며 성인용 문학을 만들었죠. 이런 그에게 죽음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1556년 10월 21일 파티에 참여했는데 그의 동생이 상스러운 이야기로 농담을 했고 피에트로 아레티노는 농담을 듣곤 폭소했습니다. 정말 빵 터져서 웃던 그는 너무 웃었는지 의자가 뒤로 넘어졌고 그대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론 그가 너무 웃어서 질식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웃다가 죽었네요. 12세기 루사티아의 후작 대도 3세는 뚱뚱하다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차 십자군이 출정할 때 그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몸매를 가꾸길 원했는데요. 그는 의사에게 부탁해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의학기술로는 무리였던 것일까요? 수술은 실패했고 그는 1190년 8월 16일 사망했습니다. 피에르 바르텔레미는 프랑스 출신으로 1차 십자군 원정에 참가했습니다. 원정 중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환상을 봤다고 말했는데 성 안드레아가 그에게 나타나 론지누스가 예수를 찌른 창, 성창이 안티오크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에 묻혀있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안티오크를 점령한 후 실제로 교회 밑을 파봤는데 창의 일부로 추정되는 철 조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구덩이에 쇠 조각을 넣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성 안드레아의 환상을 봤다며 십자군에 사사건건 간섭했고
그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 결국 피에르와 십자군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1099년 4월 8일 피에르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장작에 불을 피워 불 속에 들어가는 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불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는 부상을 입었는데 그는 그리스도가 불 속에서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불 속에서 입은 상처가 아니라고 말했고, 불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자신에게 몰려든 열성적인 십자군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치명적인 화상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프란츠 라이켈트는 20세기 초 프랑스 발명가입니다. 당시 그는 비행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탈출할 경우 조종사가 살아남기 위한 낙하산을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초기에 사람 모양의 인형을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며 성공했지만 그 후 이 성공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높은 곳에서 실험해야 한다고 생각해 경찰에 에펠탑에서의 실험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1912년 허가를 받아냅니다. 프란츠는 에펠탑에서 인형으로 실험하기보다는 직접 뛰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으며 5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교황 요한 21세는 교황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공부하기 위한 조용한 공간을 원했고 비테르보에 있는 교황궁에 자신을 위한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277년 이 새로 지은 건물이 무너졌고 건물에 조용히 혼자 있던 교황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6일 뒤 선종했습니다. 천문학자였던 티코 브라에는 어떤 한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소변이 마려웠지만 파티 도중 화장실에 가는 것이 예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파티 내내 소변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와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제대로 소변조차 보지 못하다 결국 신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천문학자로 유명했지만 오줌을 참아 사망한 인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티무르 제국을 세운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후예를 자처하며 즉위 이후 오랜 기간 전쟁을 벌여 주변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이런 그는 말년에 명나라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데 티무르는 봄에 싸우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한겨울부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었던 티무르가 추운 겨울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행군하는 등 무리를 해서 그런지 감기에 걸렸고 그는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명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하지 못한 채 오트라르에서 사망했습니다. 한스 슈타이닝어는 16세기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 아민이라는 도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민에게 인기가 많았고 매우 긴 수염을 가진 게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수염 길이는 약 140cm나 됐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서 평소에는 생활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수염을 말아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녔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주민들은 모두 당황했지만 시장이었던 그는 침착하게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염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왔지만 다급한 상황이라 수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수염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염을 밟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목이 부러지며 즉사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수염은 따로 잘라 가족들이 보관했으며 지금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왕 효종은 말년에 몸이 좋지 않아 어이를 불러 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침을 놓다가 그만 실수를 하는데요. 처음엔 침을 잘 놔 종기에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도중에 혈자리를 잘못 건드렸고 이 실수 때문에 피가 계속 솟구쳐 결국 효종은 과다출혈로 인해 대조전에서 승하했습니다. 뒤를 이은 현종 때 장례를 치르고 확인해보니 어이는 수전증이 있었고 효종이 승하한 지 한 달 만에 어이였던 신곽이는 교영에 처해 죽었습니다. 조선 후기 18세기엔 정기수라는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정기수가 뭐냐면 마을을 오가며 서민들에게 각종 소설 이야기를 들려주는 직업이었습니다. 주로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유명한 고전소설이나 우리나라의 임경업전 같은 영웅소설을 읽어줬죠. 단순히 책을 들고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모두 외워서 실감나게 연기를 하면서 들려주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전기수와 관련된 일화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정기수가 사람들에게 임경업전을 들려줬는데 그의 솜씨가 너무 뛰어나 사람들이 이게 현실인지 이야기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임경업전에서 임경업이 억울하게 죽는 장면이 있는데 전기수가 그 장면을 들려주는 순간 이야기에 너무 빠져들어 어떤 흥분한 관객이 이야기를 들려준 전기수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제임스 오티스 주니어는 법률가로 미국 혁명을 지지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769년 커피숍에서 영국 세관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다 지팡이로 머리를 맞았는데 이때 그 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신병적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는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그대로 은퇴했는데요.
그는 이때부터 평소 자신이 죽는다면 번개에 의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몇 년 뒤 집 밖에 서 있다 번개를 맞고 즉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표정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날은 굉장히 춥고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이 쌀쌀한 날씨 속에서 코트와 모자를 벗고 입장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위 속에서 연설을 너무 길게 한 탓인지 감기에 걸렸고 그대로 폐렴으로 발전해 사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취임 연설을 했던 그는 취임 한 달 만에 사망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셀주크 제국의 술탄 알프 아르슬란은 군사적 기량이 뛰어난 자로 제국 서쪽을 정복하고 이제는 동쪽 투르키스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다리아 강까지 도달한 그는 강을 건너 계속 진격하려고 했지만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특정 요새들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요새들 중 하나는 호라즘 지역 총독 유스프 알 카레즈미가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방어했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술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항복한 유스프가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들어 술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술탄을 지키기 위해 술탄의 앞에 나섰는데 술탄은 평소 자신의 활솜씨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물러나게 했고 직접 유스프를 향해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화살이 빗나갔고 유스프는 그대로 달려들어 술탄의 가슴에 단검을 꽂았습니다. 알프 아르슬란은 4일 뒤 사망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엔 수많은 인물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 수많은 이야기 중 어이없는 죽음에 대한 일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탈리아 남부 해안가 출신 밀로는 힘이 아주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론 맨손으로 황소를 찢어 죽이는 게 가능했었다고 하죠. 또한 그는 고대 올림피아 경기에서 6번에 걸쳐 우승했을 만큼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홀로 숲을 걷던 중 나무 밑동에 쐐기가 박혀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물질을 빼고 싶은 강박증이 있던 것인지 그 쐐기를 뽑기 위해 나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고 힘을 주어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쐐기가 있던 자리에 그만 자신의 손이 끼어버렸고 밀로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숲에 사는 늑대의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북부 오크니 섬의 영주 시구르드 에위스테인소는 교활하고 강력한 바이킹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오크니 섬을 정복한 이후 계속해서 주변 지역과 마찰을 일으켰는데 어느 날 스코틀랜드 북부 모레이의 영주와 갈등 끝에 40인 결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40인 결투는 이름 그대로 각각 40명 이하의 전사를 이끌고 집단 결투를 통해 승패를 가리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구르드는 모레이의 영주가 규칙을 지킬 리가 없다고 판단했고 40마리의 말에 전사 2명씩 태워 80명을 데리고 가서 모레이의 영주를 죽였습니다. 상대방이 규칙을 안 지킬 것 같다고 자신이 먼저 규칙을 어겨버린 이 바이킹 정복자는 트로피 삼아 가져가기 위해 살해한 영주의 유골을 발라낸 다음 말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돌아가던 중 영주의 유골 치아에 상처를 입어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요한니스 2세는 12세기 동로마 부흥을 상징하는 황제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재위기간 내내 주변국들과 전쟁을 벌였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이라면 정교이건 카톨릭이건 이슬람이건 유목민이건 베네치아 상인이건 친족이건 차별을 두지 않고 뚝배기를 모두 부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사치를 부리지 않아 재정 상태도 좋았습니다. 1142년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반항하는 안티오키아 공국의 레몽을 징벌하기 위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는 킬리키아의 타우루스 산에서 멧돼지를 사냥했는데 실수로 화살로 자신의 손을 찔렀습니다. 문제는 맹수를 사냥하기 위한 화살답게 독이 묻어 있었고 그는 1143년 4월 8일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독이 아닌 단순한 상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란 주장도 있는데 어찌됐건 자기 화살에 찔려 죽었습니다. 아라곤의 왕 마르틴 1세는 먹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한 비만이었고 잦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그는 소화불량이 심각해지면 총애하는 광대를 불렀는데 광대를 보고 한바탕 실컷 웃고 나면 어느 정도 속이 가라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1410년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리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치우고는 속이 불편하자 광대를 찾았는데요. 광대의 농담이 너무 재밌던지 마르틴 1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더 신나게, 아니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정신나간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는 웃고 또 웃다가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후계자 지명도 못하고 죽는 바람에 아라곤 왕국은 그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 넘어갔습니다.
정보광 윌리엄의 막내 아들인 헨리 1세는 교활하고 기민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잉글랜드를 물려받은 셋째 형이 죽자 잉글랜드의 왕위는 큰형인 노르망디 공작 로베르에게 가는 것이었는데, 헨리는 큰형이 잉글랜드로 건너오기 전에 서둘러 사람을 모아 대관식을 치르며 왕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형과 전쟁을 벌여 형을 쫓아내버렸으며 나중엔 형의 영지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런 그는 평소 칠성장어를 매우 좋아했는데 너무 자주 먹다 보니 주변에서 다른 것 좀 먹으라고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먹겠다는 걸 막을 순 없었겠죠. 1135년 11월, 사냥을 즐기던 헨리는 그날도 역시 칠성장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많이 먹은 것인지 식사 후 복통을 호소했고, 얼마 못 가 12월 1일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식중독으로 추정됩니다. 귀납적 방법론의 대가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는 철학자인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러하듯 호기심이 왕성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실험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626년 4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이용하면 고기를 오래 보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즉시 실험을 하기 위해 런던 하이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변 집에서 닭 한 마리를 산 다음 닭을 눈으로 채웠는데, 이렇게 곧바로 실험에 뛰어든 그는 날이 너무 추웠던 탓인지 폐렴에 걸렸고 4월 9일 사망했습니다. 존 셰더릭은 미국 남북전쟁에서 최고의 전사자 중 한 명입니다. 1864년 5월 9일 전투가 시작됐을 때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병사들이 적 총격을 피해 우왕좌왕하자 그는 겁쟁이들, 이 거리라면 적은 우리를 적중시킬 수 없다. 이 거리라면 우리가 아니라 코끼리도 맞힐 수 없단 말이다. 라고 말하던 도중 남부군의 저격에 사망했습니다. 일설엔 하던 말도 다 못 끝내고 죽었다고 하네요. 1880년 5월, 태국 라마 5세의 왕비 순한타는 방파인궁에 머무는 왕을 보기 위해 만삭인 몸을 이끌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그만 배가 전복되어 강에 빠지고 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손발을 동동 구르며 보고만 있을 뿐 아무도 왕비를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태국 사람들이 무슨 사이코패스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다 이유가 있었죠. 당시 태국은 왕족을 만지는 것이 금지됐고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순한타 왕비와 한 살배기 딸,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잘못 전해진 이야기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왕족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당시엔 이미 사문화된 법이었고, 실제로 라마 5세가 일기에 남긴 기록을 보면 뱃사공들이 뛰어들어 왕비를 구해냈으나 살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왕국의 군주 알렉산드로스는 1920년 10월 2일 왕궁을 산책하던 중 자신이 키우던 개와 야생 원숭이가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개와 원숭이의 싸움을 말리며 둘을 떼어놨는데, 말리던 도중 원숭이가 알렉산드로스의 다리와 몸통을 물고 말았습니다. 왕은 별일 아니라고 여기며 상처를 따로 소독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25일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27세였습니다. 니콜라스 컴퍼는 영국의 비행사이자 항공기 설계자입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익살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1939년 6월, 컴퍼는 술집 안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장난을 하려 했는데 장난을 준비 중이던 컴퍼를 다른 손님이 뭐하는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이때 컴퍼는 나는 IRA의 요원이다, 시청을 폭파시키기 위해 왔다 라며 장난을 쳤는데요. 문제는 당시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끝난 지 아직 20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님은 기겁을 하며 컴퍼를 제압하기 위해 그를 바닥에 꼬꾸라뜨렸고, 이 과정에서 컴퍼는 돌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셔우드 앤더슨은 1916년에 소설을 출간해 1920년대엔 이미 소설계 원로로 대접받을 만큼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아간 소설가였습니다. 1941년, 그는 남미로 여행을 떠나기 전 송별회에서 마티니를 마셨는데 이때 마티니에 들어가 있는 이쑤시개 꽂힌 올리브를 이쑤시개까지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이쑤시개는 그의 장에 구멍을 냈고 장내 박테리아가 감염을 일으키며 결국 여행 도중 복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쿠르트 괴델은 오스트리아 출신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입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유명한 그는 24살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만큼 천재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심각한 건강염려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렸고, 이러한 정신불안은 나이를 먹어가며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믿으며 아내가 주는 음식만 아주 조금씩 먹는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1977년 말에 아내가 입원 치료를 시작하자 괴델은 모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1978년 1월 14일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망 당시 그는 키 168cm에 체중은 29kg에 불과했습니다. 한 천재의 어이없고도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는 어떤 어이없는 죽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지난번에 이어 역사 속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야즈데게르 1세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14대 샤한샤입니다. 그는 바흐람 4세가 암살로 죽자 황제에 올랐는데요. 그는 유능했고 바로 옆 로마 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더 나아가 로마 아르카디우스 황제의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의 후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니샤푸르 동쪽 투스 인근 한 샘터에 방문했는데 이때 그의 앞에 백마가 나타났습니다. 백마는 갑자기 뒷발로 야즈데게르 1세를 차버렸고 그는 사망했습니다. 에드먼드 2세, 흔히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로 알려진 이 잉글랜드의 왕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 에드먼드가 암살된 것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 일화는 정말 특이한데요. 첫 번째는 에드먼드가 자주 사용하는 변소 아래 오물이 모이는 곳에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에드먼드가 볼일을 보러 왔을 때 그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공격해 죽였다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역사가는 그가 볼일을 보러 갔을 때 변기를 향해 설치된 석궁 트랩이 발동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어이없는 죽음이라기보단 무방비한 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암살로 보이네요. 물론 그가 전투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죽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샹파뉴 백작 앙리 2세는 3차 십자군에 참여한 열렬한 기독교 신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그는 혹시나 자신이 죽었을 때를 대비해 어머니를 섭정으로 어린 동생을 후계자로 정하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그는 전쟁 경험은 없었지만 프랑스 왕실과 가까웠기 때문에 성지에 도착하자 즉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의 왕 콜라드 1세가 죽자 앙리는 그의 부인 이자벨과 결혼하며 예루살렘 왕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1197년 9월 10일 여느 때와 같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그는 창문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창밖 안뜰로 추락해 목이 부러져 사망했습니다. 앙리의 사망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앙리가 왕궁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는데 그만 난간이 무너져 추락했고, 이때 그의 곁에 있던 광대가 추락을 막으려고 했지만 함께 떨어졌습니다. 광대는 그대로 앙리의 몸 위에 착지했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앙리는 사망했습니다. 그리피드 압 허웰린 압 요르베르스는 웨일스를 통일한 위대한 군주 허웰린 대왕의 혼외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영지를 받았지만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 영지를 박탈당하며 투옥되기도 하는데요. 이후 6년 만에 석방되어 다른 영지를 물려받았는데 이번엔 허웰린 대왕이 죽고 적법한 후계자이자 이복동생 다피드와 싸우다 그에게 붙잡혀 투옥됩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투옥되며 감옥생활 고인물이 되어가던 그의 옥고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복동생 다피드가 잉글랜드 헨리 3세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이번엔 인질로 잉글랜드 런던탑에 보내집니다. 그리피드가 허웰린 대왕의 혼외자이긴 하지만 헨리 3세에겐 웨일스의 왕위를 정치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좋은 카드였죠. 이렇게 감옥으로 가며 인생이 끝나나 했는데 감옥생활 고인물이던 그가 탈출각을 본 것일까요? 그는 침대 시트와 옷을 엮어서 밧줄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용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루트가 아니었죠. 그는 그가 만든 밧줄에 비해 너무 무거웠고 밧줄이 끊어지며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중세시대 성은 훌륭한 요새였지만 동시에 사람이 사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영주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죠. 성을 지키는 병사부터 잡일을 하는 하인, 요리사, 성의 오락을 담당하는 광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처리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있죠. 성에 쌓여있는 분뇨를 처리하던 공파머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성의 분뇨를 손수레에 싣고 성 밖으로 배출했습니다. 문제는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사람에게도 악취가 심하게 나서 모두들 이 분뇨 처리하는 농부를 멀리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직업 자체의 위험성이었습니다. 1325년 리차드 레이커는 성에 분뇨를 배출하는 일을 했는데 분뇨를 퍼나르다가 그만 분뇨 구덩이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2세는 얼굴에 눈에 띄는 붉은 반점이 있어 일명 불타는 얼굴이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사냥과 전쟁을 좋아하는 등 얼굴만큼이나 강한 군주의 기질을 가졌는데 그는 포병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잉글랜드와의 전쟁에도 대포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군이 국경에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록스버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도 그는 성을 향해 대포를 배치했고 발사명령을 내릴 때 그가 아끼는 대포 중 하나에 가까이 서 있었는데요. 발사하는 순간 제임스 옆에 있던 대포가 폭발했고 그는 치명상을 입으며 29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뒤이어 록스버그 성은 그의 군대가 함락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의 31대 왕은 중원을 통일하며 분열의 시대에 막을 내렸고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해 진나라의 시황제, 일명 진시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만 통일한 것이 아니라 9년제를 만들어 행정구역을 나누고 제각각인 도량형을 통일했으며 서체까지 하나로 통일했죠. 하지만 아무리 잘난 황제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법. 세상을 자기 손에 쥐고 죽고 싶지 않았던 진시황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블루불사에 집착해 자신을 위한 블루불사의 약을 찾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수은으로 만든 약을 섭취했는데 이 약은 블루불사는커녕 그를 수은 중독으로 만들어 그는 49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한나 트위노이는 영국 화이트 라이언 여관에서 일하던 평범한 종업원입니다. 화이트 라이언 여관 뒤엔 공터가 있어 그곳엔 야생동물을 가둬놓고 전시했는데 한나는 사육사의 항의가 있긴 했지만 항상 호랑이를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호랑이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호랑이 우리의 고정장치가 풀렸습니다. 한나는 호랑이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땅에서 호랑이에 물려 죽은 최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마리아 코벤트리는 아일랜드의 유명한 미인으로 런던 사교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죽음은 어이없는 죽음이라기보단 화장품 성분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여성들 사이에선 흰 피부에 볼터치를 붉게 하는 화장이 유행했는데 당시 납으로 만들어진 미백 제품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당장 피부는 흰색으로 보이겠지만 곧 납의 유해한 영향으로 피부 발진이 일어났고 다시 이 발진을 덮기 위해 미백 제품을 사용하고 결국 사용자에게 중독을 일으키며 사용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죽음 중 어이없는 이유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영상에선 과거 영상들에 이어 역사 속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드라코는 기원전 7세기 그리스 최초의 성문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만든 법은 굉장히 가혹하기로 유명했는데요. 드라코는 거의 모든 범죄의 처벌을 사형으로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 묻자 그는 경미한 범죄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고 중대한 범죄는 더 무거운 형벌을 찾을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리스에선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의 의미로 모자나 겉옷 등을 던졌는데 드라콘이 원형극장에 등장하자 여기저기서 모자와 겉옷 등이 날아왔죠. 그러나 그에게 너무 많은 옷이 날아왔고 그는 옷더미 속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법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얼마 뒤 살인에 대한 법규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됐습니다. 카론다스는 기원전 6세기 유명한 그리스 법률가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 카타니아에서 활동했는데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모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법은 굉장히 공정하다고 여겨졌는지 인근 도시들도 채택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카론다스의 법을 높이 평가했고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의 법에는 의회에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카론다스는 자신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것을 잊고 의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곧 카론다스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지적됐고 그는 자신이 법을 어긴 것을 인정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도 안 되는 법을 따른 멍청이라고 말하거나 고지식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입법자가 스스로 법을 지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존경할 만한 죽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 발렌티아누스 1세는 일개 병사로 시작해 진급을 거듭하며 결국 황제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동생을 공동 황제로 임명해 제국의 동부를 맡기고 자신은 서부에서 이민족과 싸웠습니다. 갈리아의 트리어에서만 7년을 머무는 등 황제로 지낸 대부분의 시간을 이민족을 막아내고 이민족을 정벌하는 데 썼습니다. 한편 로마 국경의 여러 이민족 중엔 콰디족이라는 게르만계 집단이 있었는데 당시 갈리아 총독의 아들이 연회를 열어 콰디족 족장들을 초대해놓고 그들을 다 죽이는 등 외교에 완전히 실패해 충돌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황제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콰디족을 정벌하러 왔고 콰디족은 사절단을 보내 로마 군대에 병력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평화를 요청합니다. 이때 콰디족 사절단은 돌아가기 전 황제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데요. 황제를 만난 콰디족 사절단은 갑자기 전쟁은 다 로마 때문이고 평화조약은 콰디족 전체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며 일부 콰디족은 언제든 로마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그들의 말에 황제 발렌티아누스 1세는 격분했고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교황 하드리아노 4세는 역대 교황 중 유일한 잉글랜드 출신 교황입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진 건 없으나 평민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드리아노 4세는 신성 로마 제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황제 프리드리 1세와 대치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순간 그에게 파리가 날아왔고 파리가 목구멍에 달라붙는 바람에 숨이 막혀 선종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인지는 알 수 없고 후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공격해오며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왜군은 순식간에 동래성을 점령하고 북상해왔고 신립이 이끄는 조선의 정예군은 상금대에서 패배했습니다. 조정엔 곳곳에서 패전의 소식이 올라왔으며 조선의 국왕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했죠. 이때 김명원을 도원수로 신각을 부원수로 삼아 한강을 지키도록 하는데요. 김명원은 문관이었지만 신각은 전쟁 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지키기 위해 소집된 군대는 오합지졸로 사기가 매우 낮아 도저히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이 근처까지 도달하자 군대는 붕괴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신각은 양주로 이동해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경병사 이온을 만나 군을 합쳤는데 해유령에서 일본군을 발견하고는 공격해 전멸시켰습니다. 약 70명의 일본군을 죽인 소규모 전투였지만 당시 조선은 개전 이후 패배를 거듭하던 중이었으니 단비와도 같은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한편 조정엔 신각이 도검찰사 이원을 따른다는 핑계로 도망쳤다는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대신들은 이를 군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선조에게 말했고 선조는 그것을 허락하며 신각에게 차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신각이 해유령에서 이겼다는 첩보가 조정에 도착하는데요. 선조는 뒤늦게 신각을 죽이지 말라며 사람을 보냈으나 신각은 이미 처형된 뒤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사피는 19살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치 경험도 없고 나태해 왕으로서 굉장히 미숙했는데요. 즉위 후 5년 동안 의심이 되거나 자신에게 반감을 사는 모든 일을 처형해버렸습니다. 나중엔 술과 아편에 빠져서 국정을 돌보지도 않았죠. 그는 아편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술을 마셨는데 32살 어느 날 조지아의 유명한 술 마시기 대회 챔피언을 이스파한으로 불렀습니다. 사피는 그와 술 마시기 대회를 하던 중 과음으로 사망했습니다. 웨일스공 프레드릭은 영국의 왕 조지 2세의 아들로 웨일스공이라는 자기가 말해주듯이 별일이 없다면 차기 국왕은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문제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지 2세는 프레드릭이 음악이나 예술에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갈등을 겪었죠. 프레드릭은 아버지와 정치적으로 의견이 달랐는지 반대파 정치 세력과 연대하는 등 공개적으로 아버지와 다퉜습니다. 이후 프레드릭은 성에서 추방되고 의회의 중재로 왕과 화해하는 등 정치적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야망을 꿈꾸던 어느 날 그는 이전부터 즐겨하던 크리켓을 하던 도중 가슴에 공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날아온 공이 굉장히 강력했는지 프레드릭은 그대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아무튼 크리켓 공이 폐에 심각한 부상을 입히며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레드릭의 죽음 이후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조지 2세보다 먼저 사망했고 왕위는 프레드릭의 아들 조지 3세에게 가게 됩니다. 토마스 오트웨이는 17세기 영국의 극작가입니다. 윈체스터 대학에서 공부한 그는 본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직자가 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런던에서 연극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엔 연기를 하려 했지만 극심한 무대공포증으로 형편없는 연기를 펼치며 포기했고 이후 자신에겐 글쓰기가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작가가 되죠. 그러나 오트웨이는 몇몇 공연을 성공시켰지만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관객들과 비평가에 호평을 받았지만 극장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당연히 그도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중 어느 날 오트웨이는 빵을 구걸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는데 한 행인이 그를 알아보고 빵을 사줬습니다. 오트웨이는 곧바로 급하게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첫입에 숨이 막혀 사망했습니다. 카스티아의 왕 엘리케 1세는 1211년 형이 급사하며 왕위 계승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 아버지까지 죽으면서 10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흘러 13살이 된 그는 카스티아의 도시 팔렌시아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타일이 떨어져 머리에 맞아 사망했습니다.